여러분들의 이제 박수로 행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노동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패널분들 나와 계십니다. 이제 한국에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좀 정치꾼이라고 비난받기도 하고, 뭐 어떤 국민의 대변자라고 칭찬을 받기도 하는 좀 어떤 모호한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좀 멀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신 분들이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계시는 남가연 선생님부터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고,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참여했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사실 너무 다 잘 알고 계신 분들만 안 되는 게 아닌가. 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저는 정의당 대전시당에서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가연이라고 합니다. 네, 소개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주평화당 대전 청년 당원입니다. 사실 뭐 현직 정치를 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현실 정치에 하고 있지는 않고 저는 현직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관심이 있고 또 이런 우리 청년들 또 젊은 사람들이 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행사가 있다고 하길래 좀 어떤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토크 콘서트나 이런 토론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주시죠. 오늘 가지고 있는 이론대로 또 알고 있는 대로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모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나오는 겁니다. 저는 노동당 대전시당에서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우재라고 합니다. 제가 노동당에 처음 입당한 건 2015년인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청소년 인권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학교나 학교 안팎에서의 청소년 인권 탄압이라든지 주체가 될 수 없고 언제나 개최해야 되는 청소년, 그리고 뭐 청소년 섹슈얼리티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은데 결국 이 문제들이 그때 당시에 제 삶을 실제로 옥죄는 문제였었고 이거를 내 삶을 바꿔봐야겠다라고 제가 운동을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가 청인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 인권이라는 게 정치의 영역에서 그 당사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 일으켜온 그런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바꾸려면 결국은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노동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대전시당 노동당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바로 요 앞에 건너가면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알바노조 대전 충남지구 사무실이 바로 앞에 있는데요. 거기서도 활동을, 제가 주비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양한 분들이 와주신 것 같은데요. 선거제도라고 하는 게 매번 이제 투표 행위를 아직 못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매번 하면서도 이제 뭐 그냥 뽑으라니까 뽑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단순히 항상 많이 1등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소선거구제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참 말이 어렵죠. 일반인들이 받아들였을 때 뭐가 작은 건지 잘 모르겠고 이런 선거제도의 분류법에 대해서 좀 남가연 선생님께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전문가 포스가 지금 나오고 계셔가지고요. 네, 앞에 뭐 많이들 앉아 계시지만 일단 선거제도를 크게 분류해보면 다수제도와 비례제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수제도라고 하면 이제 다수제도도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많이 겪어본, 많이 해본 투표행위는 단순 다수대표제라고 합니다. 작은 규모의 선거구에서 1등만이 당선되는 그런 선거죠. 그래서 1등을 뽑지 않는 모든 표는 사표가 되어버리는 그런 선거제도가 단순 다수대표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대표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절대 다수대표제는 한 명을 뽑는데 이 한 명이 정치적인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그걸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후보들이 있을 때 1위의 후보가 과반의 득표를 하지 못했을 경우 1등과 2등을 다시 2차 투표를 통해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도록 하는 그런 제도. 우리가 결선 투표제 많이들 들어보셨죠?
예, 결선 투표 제도를 시행하는 제도가 이 절대 다수 대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주로 이야기하게 될 제도는 비례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 비례 제도도 사실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주로 이야기하게 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은 다수제도와 비례제도가 있을 때 비례제도만이 아니고 다수제도와 비례제도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혼합형 제도의 하나입니다. 비례제도는 정당이 얻은 흔히들 이제 정당 명부라고 하는데, 정당이 명부를 작성함에 따라서 이 명부에 오른 후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당의 지지만큼 비례 의석들을 배분하는 그런 제도를 비례제도라고 합니다. 이 비례제도의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뒤에 더 자세히 다루게 될 텐데요. 지역구 후보 없이,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 없이 그냥 전국 단위의 선거구 하나를 놓고 투표를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 네덜란드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 그렇게 전국 단위 선거제를 하고 있는데요. 정당의 그 지지만큼 그것만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지역구와 비례를 함께 선출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도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주로 이야기하게 될 연동형 비례대표는 일단 정당의 비례 수만큼을 의석으로 결정해놓고 지역구 의석, 확보된 지역구 의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현행 사용하고 있는 방식. 그래서 일부의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나눠놓고 정당의 지지율만큼은 이 비례 의석만큼만 나눠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죠.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병립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제도의 개혁,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비례제도의 전환은 사실은 아니고 이런 병립형 제도들을 어떻게 연동형으로 바꿔낼까. 왜냐하면 단순 다수대표제로 되어 있는 이 지역구의 선거에서는 많은 국민들의 의사가 사표가 되어버리는, 버려지고 마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함께 하죠. 길게 얘기해 주셨는데 다 이해하셨나요? 네. 뭐 중요한 건 뭐가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행 선거제도의 개혁에 좀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게 어떤 다수의 국민들의 선거가 사표가 되는 문제, 또 하나는 기존의 기성 정당들, 거대 정당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러면 한번 이제 강지훈 선생님 맞으시죠? 네. 진짜 선생님이시니까 네. 강지훈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서 한번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기존의 현재의 제도가 좀 어떻게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한 사례나 뭐 이야기 있으시면 공유해 주실 것 같은데요. 지금 거대 정당들이 아주 오만한 사실 방법을 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의견을 이번에 예산안을 통과할 때도 자기네들은 협의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의 야합에 가까운 그 자기네들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소수의 의견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소수의 국회의원들이죠. 기득권을 쥐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낮에는 의사당에서는 멱살 잡고 서로 싸우는 척 하면서 또 저녁에는 술집에서는 형님 오늘 너무 세게 하시네요, 평소보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어차피 야합을 다 하고 다른 쪽의 의견들은 사실은 거의 다 무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의견들을 좀 조율할 수 있는 당들을 모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선거구제로 한다면 승자독식주의잖아요. 어쨌든 어떤 수를 쓰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51대 49가 되든 일단 그 표만 받으면 자기 당선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다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돼 있거든요. 다른 의견은 별로 들을 이유가 없죠. 기존 거대 정당들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가진 그 소수의 정당들이 원내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러 가지 창구를 만들어주는 게 이 사회의 다양성,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창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노동당에 계신, 노동당은 현재 이제 국회의원이 없는 안타까운 정당인데요. 제가 있는 정당에서 제가 까도 됩니다.
네, 근데 한번 이제 이런 방금 얘기해주신 기존의 선거제도가 어떻게 좀 그런 기존의 정당들 혹은 뭐 여기 이제 뭐 피트로 더불어한국당이라고 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국의 두 거대 정당 아닙니까? 어떻게 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선거제도 거기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총선이나 지선 같은 경우에 다 민주당이 휩쓸었잖아요. 사실 이게 촛불항쟁이라는, 우리가 촛불항쟁이라고 부르는 현상에서 드러났던 낡은 정치를 심판하자는 민의가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토로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촛불항쟁에서 드러났던 민중들의 모든 요구가 다 민주당 정치로 대변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가령 여기도 뭐 남가현 대변인이 나와 있지만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촛불항쟁 이후에는 지지율이 두 자릿수 넘었던 적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밖에 뭐 다양한 소수 정당들의 의제들이 뭐 그 촛불항쟁의 요구로서 어쨌든 이제화되기도 했었고, 하지만 뭐 1등만 공직으로 보내는 현행 소선거구제 정치에서는 수정당의 집권으로부터 상식적인 정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이상한 이데올로기가 작동을 해서 결국 좀 더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는 정당의 지지자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민주당 정치인을 뽑아준다, 뭐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뭐 1등 후보를 제외한 뭐 그 밖에 후보들에게 뭐 투표한 사람들, 특히나 이제 뭐 당선 가능성이 낮은 소수 진보 정당들의 지지자들의 표는 사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표의 효용성을 고려해서 소신을 적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정치적 타협을 유권자들에게 강요한 이상한 민주주의인 셈이고, 이제 이러한 구조가 유권자들에게 표의 효용성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들에게만 투표를 하도록 만들어서 이제 좀 고리타분한 양당 정치의 재생산, 그리고 그들이 쥐고 있는 헤게모니의 유지에 기여를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 많이 쓰시네요.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잘 나올 겁니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이제 이런 양당들이 이제 매 시기마다 뭐 이제는 뭐 민주당에 투표해야 한다, 이제는 자유한국당에 투표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정치 카르텔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론적으로야 뭐 이런데 그럼 실제 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례 같은 것이 있을까 좀 궁금한데요. 좀 예를 들면 대전에 계시니까 대전 지역의 사례라거나 혹은 뭐 예를 들면 기존에 어떤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남가현 선생님께서 좀 사례로 들만한 한두 가지가 있을까요? 좀 이런 이 기존 선거제도의 어떤 문제점을 캐치할 수 있는. 기존 선거제도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지난 총선 때도 이야기가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나왔었고, 그 전에 물론 이제 선관위가 이제 개혁안을 제출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난 총선 때는 개혁이 되는가 했었죠. 그런 기대도 사실 가지고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오히려 개혁되는 방향으로 지역구 의석을 더 늘리고 비례 의석을 축소하는 그런 개혁된 형태로 나타났고,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도 사실은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국민적으로 어느 정도 굉장히 높은 상태였고. 중대선거구제가 뭘까요? 중대선거구제는 예, 선거구를 늘리는 겁니다.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거구에서 다수의 당선자가 배출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되는가 했더니,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더니 또 각각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들이 오히려 4인 선거구로 있던 선거구들을 반씩 쪼개가지고 2인 선거구 2개로 쪼개는 그런 오히려 개혁의 방향으로 선거구 개편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이게 더불어 한국당이라고 우리가 약칭으로 붙여줬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을 잡은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두 당은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영남이 됐든 호남이 됐든 두 개의 의석이 보장된다면 한국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고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한국당에 투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정은영님 적대적 공생관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구도가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선거구제 혹은 작은 선거구들은
거대 양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양당 체제로의 그런 변화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지방선거 때도 개혁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그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 개혁의 뜻과 무관하게 자당의 이익을 우선하는 양당, 거대 양당에 그 기초했을 때 거대 양당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당연한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이제 바른미래당과 이제 정의당 대표님들이 이제 단식 농성까지 진행하면서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거대 양당 문 걸어 잠그고 예산안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이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 죽이 딱딱 잘 맞아서 쪽지 예산을 주고 받으셨는지, 예, 수천억 원의 그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그대로 그냥 제대로 논의 한번 돼보지 못한 상태에서 처리돼 버리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볼 때 이렇게 거대 양당의 손에 정치를 언제까지 주물럭거리게 놔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좀 변화가 진짜로 있어야 될 때다. 지금 이 기회를 우리가 그냥 이대로 흘려보내고 만다면 우리에게 또 다시 언제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이런 좀 위기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여러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오늘 와주신 분들도 힘을 합쳐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사실은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그 민주당의 선의에 기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제나 그 순간에 항상 이렇게 뒤통수를 쳐왔었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혹시나 주변에 이제 민주당 관계자가 있다 그러면 앞뒤로 이제 좀 이렇게 쓰셔가지고 좀 개혁 좀 해라 이런 얘기도 직접 해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잠깐 영남, 호남 이런 얘기 나왔지만 한국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지역주의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정치 제도가 이런 지역주의를 강화한다라고 좀 지적하는 부분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강재훈 선생님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아, 네. 호남. 그래서 이 지역주의에 대해 폐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알고 있는 편 중에 하나죠. 이 지역주의 진짜 우리나라를 동서로 갈라놓고 있고, 그 아까 오늘 그 말이 좀 굉장히 와닿는데, 적대적 공생관계. 이 민주당하고 한국당과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해서 나누어졌죠. 사실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지역주의는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그 과 중에 가장 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70년대 초반에 당시 김대중 후보와 그 선거가 붙었을 때 선거를 사실 이길 적이 없으니까 그때 만들어낸 어떤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속칭 말하는 우리가 남이가 그거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속된 말로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 할 정도의 폐해가 있었죠. 근데 사실 이 지역주에서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스타 정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역 사람 중에서 조금 유명세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 그런 후보들을 누구나 공천만 하면 다 당선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민의를 반영하기보다는 당의 인기나 그런 인기 영합주의에 좀 숙칭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또 그렇게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 의견을 충실해서 어떤 정치 발전이라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지역의 발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 이기주의에 가깝죠. 물론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의 예산, 아까 말했던 양강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쪽지 예산 받아서 우리 지역에 뭔가 도로라도 하나 더 건설하면 나는 우리 지역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게 사실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고 지방 의원들이 사실은 지방자치제니까 지방 의원들이 더 힘을 써야 될 부분에 이 중앙정치에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거기에 가서까지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저도 사실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최근에 저희 집 앞에 제가 중구에 살고 있는데 중구의 국회의원이 이은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가요?
아니 시도 때도 없이 현수막을 붙이는데 아니 무슨 다 뭐 130 몇 억 뭐 몇 억 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했다는 말은 안 쓰고 그냥 그 몇 억 이거 써놓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가는 어떤 지역민들의 기대는 여전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뭐 갔으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뭐 국회의원한테 사실 요구하는 것도 있는 거죠. 또한 뭐 선심성으로 계속 예산을 배정받게 요구하는 것도 있고 좀 이런 사례 같은 것들이 혹시 뭐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현 선생님이 마이크를 네, 이런 현실 정치 사례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을 더 못 드렸는데 이번 예산에 엄청나게 선심 정치 쏟아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동네방네 현수막들을 붙이면서 수백억씩 막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있잖아요. 한 8천억 규모의 선심성 예산이 올 내년도 예산에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게 금액이 뭐 8천억 그럼 이게 잘 안 와닿잖아요. 우리가 뭐 본 적도 없으니까 8천억은커녕 뭐 8억도 못 봤는데 자, 이 돈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요. 이번에 문거장그고 당시에 이제 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원내대표 지역구로 가져간 예산이 얼마였지? 떠났는데 천 몇백억입니다. 천 몇백억이에요. 이 천 몇백억이면 뭘 할 수 있냐면 대전 시내 어린이들이 모두 다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개설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세라는 강력한 두 정당의 실세들에게는 그런 예산들이 쪽지 예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죠. 지역구, 그러니까 단순 다수 여표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이렇게 인물의 중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선심성 예산들을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선심성 예산, 뭐 아까 쪽지 예산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발전해서 카톡 예산 쓴다고 하더라고요. 카톡들로 이렇게 예산들을 빼오겠다고 하는데 그러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례제도의 확대만이 이런 인물 중심의 정치, 이슈, 뭐 지역개발 이슈 중심의 정치에서 정당 중심, 정책 중심의 정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쪽지 예산 혹시 뭔 줄 아시나요? 다 알고 계시죠?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 좀 내용을 바꿔서 이제 비례대표제 개혁을 얘기를 좀 시작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럼 결국에 그럼 좀 좋아지게 만들자라고 개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이제 뭐 연동형이든 전면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선거제도가 좀 개혁된다, 비례대표제가 개혁된다 라고 했을 때 실제 좀 어떠한 변화들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혹은 뭐 될 것 같은지 이런 얘기 좀 강지현 선생님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51대 49. 내가 이기기만 하면 상대방을 어떻게 까내리든지 또 특히 양당 구조에서는 기존 양당 구조에서는 상대방을 어떻게든 까내리고 비난하고 나만 일단 당선이 되면 되거든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그 다른 당의 다수당의 소수 의견들을 많이 좀 영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대별 혹은 성별, 뭐 직능별 여러 군데의 대표라고 해야 될까요? 각종의 소수의 의견들을 이렇게 주장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그 의견들을 모아서 그 당의 그 여러 당의 의견을 내서 아까 말했던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 그 거대 정당 두 당의 야합으로 모든 게 끝날 수가 있거든요. 표결로.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여러 가지 의견을 협의를 하는 게 사실 이 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역사상 여러 가지 뭐 정치 제도를 만들어 왔는데 지금까지 물론 민주주의의 단점도 있겠지만 가장 앞서 나가고 지금까지 성공한 제도는 민주주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수 의견을 가진 그 성별도 나눠질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도 나이에 따라서 젊은 층 또 혹은 중년, 노년층 다 의견이 다르고 근데 그런 각종의 직능별로 그 대표들을 일단 그 국회로 보낸다면은 같이 이제 연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 같이 지금처럼 밀실에서 둘이 뚱딱뚱딱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고 다 같이 의견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의견이 개진이 될 수 없고 통과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득권을 가진 정치권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 기득권들을 많은 걸 포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 정치인의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 기득권을 좀 놓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이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좀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 내에 반영될 수 있고 또 그 정당 내에서도 또 이제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노동당의 정우재 선생님께서는 어떤 좀 이런 비례대표제가 좀 개혁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좀 벌어질 것 같은지 기대하시는 게 있나요? 근데 저는 지금 수준의, 지금 논의되는 수준의 비례대표제 개혁, 그리고 다른 정치개혁이라는 하나의 상에서 다른 것을 제쳐두고 비례대표제만 바꾸는 데 그친다. 그것도 연동형까지만 가고 멈춘다면 사실 제가 노동당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제가 어쨌든 당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는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사실 생각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어느 정도 어쨌든 득을 볼 수 있는 것은 뭐 어느 정도의 기반과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기반과 물적 토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당선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정당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국회에 어느 정도 이석을 확보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있고 알릴 수 있는 정당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상태에서 정치개혁이 멈춘다면 정치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보기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미 국회 안에 있는 그 정당들만 이석이 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치지형에서의 뭔가 좀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보려면 좀 정치개혁에 조금 더 나아가, 조금 더 급진적이고 조금 더 비례대표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개혁, 총체적인 안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형도 좋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면 비례대표제를 저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참 이미 지금 이 정치 적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예컨대 지금 국회 안으로 지금 비례대표제에서 그 3%의 정당 득표율을 넘기지 못하는 정당은 그 득표를 하더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 표는 다 사표가 되어버리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소수 정당들의 좀 원내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다 차단되니까 이제 그것도 좀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 국고보조금 제도라던가 이게 지금은 국고보조금이 2회에서 다수당 있으면 좀 더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고 이것이 어쨌든 그러한 기반을 뭐 좀 더 이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조금 더 배를 불리고 뭐 새롭게 뭐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새로운 민의를 가지고 그 국회 안으로 들어갈 정당들이 정작 국고보조금을 받고 정말 힘이 없어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그런 형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밖에도 뭐 선거연합정당 제도 뭐 등등 뭐 이런저런 제도들이 좀 생각될 수 있을 텐데 좀 그런 게 좀 다양하게 좀 생각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이제 한국의 정치가 바뀌려면 비례대표제 말고도 더 다양한 논의들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뭐 저도 동의는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비례대표제만으로 이것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 이제 좀 다시 현실적인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혹시 민주평화당은 지난 총선에서의 정당 득표율이 얼마였나요? 저희 민주평화당은 민주당보다 1% 더 많은 26%를 받았습니다. 정당 지지율. 아, 지난 총선에서요? 네. 정의당은 그때 당시 대신 네. 국민의당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렇죠. 당시에는 민주당보다 1% 더 받았었습니다. 정의당은 어땠었나요? 지난 총선에서? 지난 총선 지금 7.2%. 7.2%. 그러면 근데 지금 잠깐 노동당 빼고 얘기할게요. 아니 국회의원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정의당의 국회의원이 몇 명이죠? 지금 국회의원이 이제 얼마 전에 노회찬 의원님이 돌아가시면서 현재 5석에 있어요. 민주평화당은 민주평화당 14석에서
그때 노회찬 의원이 있을 때 교섭단체 6명이었고 했었다가 한 자리가 없어지면서 교섭단체가 19석이 됐잖아요. 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같이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형태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만약에 적용이 되면 정의당의 의석수는 어떻게 변경이 되나요? 지난 총선 기준으로 보면 지난 총선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셔도 300석 기준이라고 현재 유지된 300석 기준이라고 했을 때 21명에서 22명 정도가 가능하겠죠. 그럼 만약에 민주평화당이 지난 총선에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당으로 이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좀 산술 비교를 절대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당시 거를 그냥 기준으로 삼자면 그때는 지역구에서 23석이었고요. 비례대표로는 정당 지지율은 26%를 받았어요. 13석을 받았습니다. 합계 38석을 받았는데요. 당시에 솔직히 말해서 그 혼합 중에서 몰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정당 지지율이. 그래서 만약에 당시를 그냥 직접 비교, 산술 비교를 한다면 83석 정도 받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난 지선에서는 민주평화당으로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럼 지선에서의 정당 지지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그건 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어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개혁되더라도 만약에 뭐 3% 혹은 뭐 2% 이런 공세 조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 원래 기대했던 효과들을 좀 더 다양하게 보기 좀 어려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이제 좀 이번에 또 어떤 합의를 또 했으니까 좀 후퇴하지 않도록 같이 얘기를 많이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좀 그 사전 의견서에서 남가연 선생님께서 이 비례대표제가 좀 개혁이 되면 정당 정책의 질이 좀 제고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마이크 없어도 잘 들리시죠? 네. 되게 어색해요. 이게 근데 저기 뭔가 카메라가 찍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좀 크죠, 네. 카메라도. 네.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헌신 정치 문제들이 좀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슈로 봐도 지역개발 이슈에 선거가 집중되게 되면서 이런 우리나라 같은 형태의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 SOC에 대한 국가 예산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SOC가 뭘까요? 사회 간접자본들에 대한 투자가 네. 엄청나게 많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국회의원들이 다 현금막 걷는 것들 이런 사업들 대부분 다 이런 SOC와 관계된 이런 예산들인데요. 이것들은 정치 부패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 정부의 개혁, 정부의 업적들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게 되면 정당들이 선심정책을 쓸 수도 있겠죠. 정당들이 선심정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한 지역에 국한된 선심이 아니고 국민으로 전 국토에 모두 골고루 사용되는 정책은 전 국토에 모두 고루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심이라고 부르기 사실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당 중심의 선거제도, 우리가 얘기하는 비례제도의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당들이 정책들로 경쟁하게 되고 이러한 정책들 헌신성 예산들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면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SOC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사회 예산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이런 사회적인 재원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기대하고 있는 바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이 민심을 확인하기 위해 네이버 댓글창을 잠깐 봤는데요. 네, 정말 한 30초 만에 꺼버리긴 했지만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목표는 높은 반면에 동시에 정치 불신에 대한 이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대표제 개혁과 동시에 논의되는 건 국회의원 정수를 좀 늘린다거나 이런 얘기도 함께 논의가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국회 아직도 지금도 많다, 뭐 100명으로 줄여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좀 시민들의 정치 불신 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정우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노동당은 당 강령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당편이죠. 그렇죠. 당의 당직자라서 또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는 또 모르겠는데요. 결국 우리가 정치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 사회로부터 규정되고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 사회의 근간은 이제 기업과 공장을 가진 이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고 일을 시켜서 거기서 나온 이유를 다 가져버리는 생산 구조인 거죠. 역시 정치는 여기서 벌어지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이 될 텐데요. 하지만 이미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게 예속되어 있는 그런 사회라면 그 사회의 부산물인 정치는 이를 그대로 반영해서 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사회의 권력을 쥔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거대 보수 양당이 해왔던 정치는 그런 정치잖아요. 어떤 당은 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부라고 하고 항상 당선이 됐고, 또 어떤 당은 이제 적폐를 청산하는 정부다, 수구 기득권에 맞서는 정부다라고 하면서 이제 똑같이 얘기를 그렇게 하지만, 근데 사실 이 둘이 똑같이 해온 것은 어떻게 이제 기업과 자본의 착취를 국가 권력과 제도로 고인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실천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공공부문의 끊임없는 민영화라던가, 뭐 줄지 않는 노동시간과 늘지 않는 임금과 같은 문제들이라던가, 뭐 아니면 주기적인 공황이 찾아올 때마다 벌어지는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던가, 이건 사실 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 옆에 빨간당과 파란당을 가리지 않고 벌어졌던 일들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우리 사회가 좀 어쨌든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고 뭐 어쨌든 성장 동력이 있는 사회라면 뭐 개인들, 뭐 기업들도 이제 끊임없이 뭐 돈을 벌어서 이제 개인들 고용을 책임질, 그 사회 구성원들의 고용을 책임질 수 있고, 이제 개인들도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으니까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참고 넘어갈 텐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정치에 대해서 불신이 공공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지금의 사회가 현상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어느 정도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징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남한경제가 뭐 대부분의 이제 선진 사회들의 이 고성장이 멈춘 지도 좀 오래고, 조금 길어요. 네, 거의 할 말이 없어요. 뭐 한국경제의 터대였던 2차 산업도 이제 거의 뭐 슬슬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도 없는 상태인 거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버틸 수 있는 기업들도 줄어들 거고, 이제 그럼 몇 개의 이제 남은 기업들이 이제 사회 구성원 전체를 먹여 살리는, 사실 이거는 유지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라서 축적되는 모순이니까 결국 이 사회라는 것을 새로운 것으로 재정의하는 정치가 필요한데, 기존의 정치, 기존의 이회 정치라는 것은 결국 본질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기능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거니까 위기의 시대에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불안정성의 증가와 어떤 위험성이 그것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한번 네, 국민들이 정치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원인이 자본주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자본주의가 문제가 굉장히 많죠. 네, 많은데 그걸 자본주의로 원인을 돌려버리면 우리는 제대로 된 그 빠른 세법을 찾을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왜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는가? 정치가 잘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정치의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 국회라고 합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 모든 국가기관들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 국회다. 그건 그만큼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하지 못한다. 정치가 진짜 쓸데없는 것, 진짜 그 이상한 머리를 부리는 사람들이 국회에 모여서 자기 이익을 위해 치고받고 싸우고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은 명백히 정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치가 그렇게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상태로 수십 년간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바탕에는 선거제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고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이때에 양당이 같이 합의하면서 국회의원 연봉을 인상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정치가 정말 스스로 자정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결정은 어떤 거였겠습니까? 우리가 임금을 우리가 우리의 보수를 깎고 우리가 가진 특권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국민들이 지금 믿어줄까 말까 한 한국에 정수 늘리자고 하면 국민들 다 그러잖아요. 지금 있는 세비 동결해가지고 정수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면 국민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지금은 동결한다 그래서 지들끼리 나중에 또 높일 거면서 저것들은 충분히 그럴 로책이야. 믿을 수가 없어.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들이 국회에 들어가도록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설계하고 안에 들어가서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내야 정치가 가끔 쓸모 있을 때가 있어. 가끔 잘하는 사람들이 있구먼. 이런 생각들이 들어야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정치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좀 더 정책에 반영되고 이렇게 그런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저것들이 다 믿을 수가 없어 라고 그냥 버려두실 것이 아니라 그럼 최소한의 제도의 변화라도 만들어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 지금과는 다른 길을 한번 걸어보는 것, 이런 변화들을 해야 될 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례대표제 개혁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을 못 믿겠는데 당에서 뽑은 사람들을 어떻게 믿냐, 그 사람들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또 생각들이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2008년도에 그 당시에 친박연대라고 해요. 양정래 전국구 의원 1번으로 비례대표 받아서 의원 됐다가 바로 그때 공천원금 때문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바로 문제돼서 당선 취소가 됐었죠. 네. 당시에.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지금까지 현재 예전에는 전국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전자가 돈전자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천원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비례대표에 우선번호를 준다. 근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가 돼서 비례대표의 어떤 비율을 늘릴 때마다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이게 사실 어떤 기득권 세력과 혹은 속칭 말하는 금수저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소수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을 좀 더 앞으로 전면에 내세우겠다고 만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렇게 됐을 때는 또 그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나 금수저 나름 그런 사람들이 또 이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비례대표를 늘린다고 했을 때 또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수 의견을 없애고 양당제도로 간다거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2차 세계대전 전에 히틀러가 전체주의로 갈 때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굉장히 소수 의견들이 소수 정당들이 몇십 개가 난립을 해버렸어요. 근데 각각의 의견들을 내고 그러면서 그 의견을 다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당이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히틀러의 전체주의에 물들어서 2차 세계대전까지 벌어진 일이 있는데요. 너무 많은 의견들을 가진 정당이 있을 거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까 말했지만 정당의 어떤 진입을 할 수 있는 문턱을 좀 낮추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낼 수 있으면 좋지만 그 정당에 진입해서 어떤 비례대표 정당 명부에 올릴 수 있을 때는 공정성과 그 대표성을 잘 좀 객관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고려가 많습니다. 고민이. 지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어떤 완벽한 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각 정당들 내부에서도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사실 뭐 지금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도 수없이 많은 비례대표가 있고, 그다음 자유한국당에도 수없이 많은 비례대표들이 있는데 이 비례대표들이 지금 잘하고 있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 또 이 민심을 확인하러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자유한국당이 이제 맹비난을 하더라고요. 이거 소수 정당들 밥그릇 챙기기 싸움이다.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 뭐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생각할 뭐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네. 뭐 100석씩 가진 정당들이 뭐 10석도 못 가진 정당, 뭐 2회 발도 못 들인 정당한테 대고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 누가 밥그릇 챙기는 인사로 보이는지는 되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수 정당들이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큰 자충수여서 빨리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는 너무 보기가 싫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이런 것이 있으시면 같이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질문도 좋고 뭐 의견도 좋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청중분들 중에? 네. 아, 네, 말씀해주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또 국회의원 의석수가 한 50에서 60석이 늘어나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300석도 지금 식상하고 좀 보기 싫은데 또 5, 60석이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근데 물론 이제 거대 야당에서는 그걸 이제 선전하죠, 사실상. 근데 그거에 대한 해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연동형 그 제도는 참 좋은 거예요, 사실. 권역별로 해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지금 국민들이 정당, 양당 가지고 싸워하잖아요. 민주당하고 자유당하고 그런 속에서 또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면 국민들은 그걸 바라지 않는다. 이런 것이 지금 좀 그런 문제가 있죠. 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이건 없던 일인데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희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께서 그 여름에 8월에 전당대회를 하면서부터 주장을 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불을 지폈던 건 사실입니다. 민주평화당에서. 근데 이제 그 외에 야3당이라고 하죠. 정의당, 그다음에 또 바른미래당, 그리고 이제 이 민주평화당 우리 셋이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해서 논의를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우리 당의 대표님이시지만 굉장히 불만인 게 사실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는 거는 우리 어느 국민도 찬성하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쉽게. 근데 사실은 30석 내지 60석 정도는 비례대표가 최소 100석 정도는 돼야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나는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존의 300명의 예산을 가지고 360명을 하자. 사실 그 의견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똑같은 월급으로 직원을 1명 쓸 때와 2명 쓸 때는 우리가 머슴을 2명 부리면 사실은 똑같은 월급으로 간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국민들에게 그 어필이 되지 않으니까 저놈의 국회의원놈들 지금도 꼴보기 싫은데 숫자를 더 늘려? 이거에 대한 반발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장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에는 그 기존의 국회에서 사용했던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1인당 가져갔던 기득권이나 특권은 좀 낮춰질 거예요. 예를 들어 비서관 9명을 쓰던 걸 7명씩만 나눠야 되고 그렇게 되면서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그 360명의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자라는 이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것들이 국민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매스컴에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거는 못마땅하다라는 국민 여론을 얻고 이걸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국민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저는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을 어쨌든 대한 뭔가 좀 이렇게 무조건 반사 같은 반감이나 혹은 그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은 좀 저는 정치 혐오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더 많은 국회의원이 늘어나서 더 많은 입법 활동이 일어날 거고 사실 정치가 건강한 거고 좋은 거죠. 근데 전 초과이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석은 다른 문제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것이 완전 전면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의원 정수가 없이 초과이석들이 이렇게 발생할 때 여기서 이 지역구 투표가 이 비례 투표의 비례성을 훼손한다. 좀 그런 위험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역에서의 당선자를 이제 그대로 국회에 보내고 이제 정당 득표율대로 또 의석수를 맞춰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의원 정수 교정을 두지 않고 의석을 이제 막 늘려나가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확실히 이제 지역 투표가 비례대표 투표에 영향을 주고 이제 투표의 가치가 똑같지 않게 돼버리는 거죠. 투표의 가치가. 또 이제 여기서
정당 지지율에 따라 배정되는 초과 의석수가 이제 뭐 기존에 존재하던 어쨌든 지지율이 있던 거대 정당의 의석수를 좀 더 늘려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것이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어. 우리가 독일식 비례대표제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확실히 비례성이 우리 지금 한국식이나 혹은 미국은 완전 다수제인데 그런 나라들보다는 어느 정도의 비례성을 분명히 확보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독일의 선거를 보면 동독 지역에서는 그 독일의 원래 동독의 전신 공산당이었던 좌파당이 상당히 득세를 하는 것이 보이고 또 독일 남부에서는 뭐 기존에 거기 잡고 있던 뭐 기사연이라는 기독교 사회민주연합이라는 당이 잡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기존의 그 지역주의를 타파하지는 못한다. 뭐 그런 것들이 또 관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동형 비례의 그 표의 비례성과 이런 우리가 지역주의를 깨울 수 있다는 환상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호남에서 이제 기존의 이제 호남권 정당들이 뭐 지역구도 당선되지만 이제 거기서 오히려 또 표가 몰려서 이제 또 전국적 단위의 이 비례성이 좀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그 말 좀 동의하지 않는데요. 비례대표가 지역성을 훼손한다는 건 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 지금 지역구 253석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구를 좀 줄이고 사실 비례대표를 늘려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존에 기득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그걸 과연 양보를 할 것인가? 그건 어느 순간에 개혁이나 혁명이 아니고서는 그걸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이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다고 해도 이게 어느 한순간에 완벽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이 어떤 좀 완벽한 제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한순간 완벽한 제도라는 건 없으니까 차츰차츰 한 단계씩 넓혀가야 되는데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어쨌든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너네 다 내려놔라.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조금씩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좀 더 아까 지역성을 훼손하기보다는 물론 좀 그 문제는 없진 않을 겁니다. 지역구에서 당선되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당을 또 당 지지율에서도 지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여러 의견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당을 가지고 가는데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셨죠? 깜짝 놀랐네요. 3시여가지고요. 네. 혹시 청중분들 중에 한 분 정도 더 의견 있으시면 예, 말씀해 주시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혜택을 갖는 것이 사실이죠. 진보 정당뿐만 아니라 극우 정당들이 있었잖아요. 뭐 허경영 같은 사람들, 박근혜, 뭐 대한애국당 뭐 그런 당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분명히 이번에 만약에 바뀐다면 국회에 들어가게 될 거고 사실상 이 극우 정당들이 의외로 이 유럽에서도 보면 상당히 그렇죠. 그러한 연동 비례대표를 기반으로 해서 기세를 갖다 넓혀왔어요. 그러한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관련해서 한 분 정도 얘기해주세요. 강단님께서 해주시죠. 네, 질문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극우정당의 등장은 뭐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때 이런 극우정당들을 어떻게 할 거냐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 분위기를 보셔도 점점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큰 문제들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등에 업은 극우 세력들, 극우 정당들은 반드시 등장할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무슨 기독교를 중요하고 무슨 그런 극우정당 하나가 정말 국회 입성을 눈앞에 두고 공세조항에 맡겨서 국회 입성에 실패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다음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이 정당들 국회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우려들 하시는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좀 봐주셔야 될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을 때 정당들은 하나의 정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점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들로 만들어지고 정당들 간의 협치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정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쨌든 그런 정당들의 그 연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진보적인 방향, 보다 개혁적인 방향으로 결론 지어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극우 정당들이 거기서 그런 정말 듣기 싫은 소리들을 막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나 전체적인 사회의 방향은 어쨌든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해 갈 거라는 그런 어떤 그 역사 발전에 대한 기대와 신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 그렇게 됐죠. 좀 제 의견 잠깐 얘기하자면 극우정당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근데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요, 이러다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소수 정당의 의견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속칭 빨갱이들이 또 이 당에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인터넷 댓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두면 그 빨갱이들도 들어올 거니까 극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당들도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뭐 봉쇄 약간 진입장벽을 좀 높여놓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리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 극우도 필요하고 극자도 좀 필요한 게 아닐까. 근데 이게 어느 한 당이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뭐 예전에 했던 우리가 이제 국민 민도가 너무 높아졌잖아요. 독재로 간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각각의 협의를 각각 극우와 극좌와 그 중간 세력들이 다 같이 협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의견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좀 더 민주적인 제도로 가깝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극좌도 뭐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네요. 극좌보다 빨갱이라는 극우가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인터넷 댓글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네, 극우파들이 네. 몰살하기 위해서 네. 빨갱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을 뿐이지 인터넷 댓글을 빨갱이라는 건 예, 인용이었습니다. 다음 표였고요. 그 자연스럽게 마지막 발언인데 이미 두 분이 다 하셨으니까 하실 얘기 혹시 있으시지 않으시다면 정호진 선생님께서 뭐 하고 싶은 말 정도 마지막 하시고 자리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해주시죠. 그렇다고 또 불을 지피지 마시고요. 네. 반박하고 싶어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저희가 뭐 1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2부에서도 이제 2부에는 청소년 참정권, 저도 청소년 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이제 이 사회에서 사회적 성공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것이 뭐 투표로 뭐 어쨌든 그 사회 구성원이지만 투표로 그 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예정이니까 이부도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사회자가 해야 될 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시간이 약 8분입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시간 가는 줄 모르셨죠? 네, 그래서 5분 정도 쉬었다가 2부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의 선생님들께 큰 박수 드리면서